나는 길가 도랑에서 딸아이를 발견했다.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채로. 이건 사고가 아니라 경고였다. 딸은 필사적으로 속삭였다. 시어머니가 한 짓이에요. 그 여자가 내 촌년피가 더럽다고 했단다. 나는 침착하게 딸을 집으로 옮긴 뒤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언니, 아버지가 우리에게 몰래 가르쳐 주셨던 것들 기억나? 이제 그걸 써먹을 때가 됐어. 안녕하세요, 애청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로 어느 나라에서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신지 알려주세요. 정말 궁금하네요. 자, 이제 편안하게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날 아침 흙에서는 평화로운 냄새가 났다. 축축하고 검고 부드러운 흙. 나는 낮은 의자에 앉아 상추밭에 김을 메고 있었다. 그러자 그 냄새가 나를 감쌌다. 영원함과 단순하고 명료한 노동의 냄새. 62의 나이에 나는 확실히 알았다. 행복이란 거창한 말이나 화려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행복은 바로 이런 것. 해가 뜬 뒤 이슬이 아직 앵두나무 잎사귀에 맺혀 있고 공기는 마실 수 있을 것처럼 맑은 고요한 시간이다. 분주한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는 내 작은 주말 농장은 나의 요새였다. 이곳의 모든 것은 익숙한 리듬에 따라 움직였다. 봄에는 파종, 여름에는 관리, 가을에는 수확. 낡은 카디건 너머로 햇살이 등을 따스하게 비추었고 나는 지민이를 생각했다. 내 딸, 지민이. 그 차갑고 번쩍이는 대저택에서 이곳에 올 때면 아이는 늘 웃었다. 엄마, 여긴 꼭 다른 세상 같아. 어린 시절과 맛있는 음식 냄새가 나. 지민이는 이 냄새를 사랑했지만 정작 자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다른 냄새를 풍기고 있었다. 값비싼 향수, 미용실에서 관리받은 머리, 그리고 돈에였고 희미한 향기. 딸의 남편 아주는 최씨 가문 사람이었다. 특정 계층에서는 그 어떤 직함보다도 더 크게 울리는 이름이었다. 그리고 시어머니 김영옥 여사는 그 거대한 돈과 완벽한 외양의 세계에서 여왕으로 군림했다. 이 텃밭 사이에서 자란 내 딸 지민이는 그들의 무리 속에서 때로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순진해 보였다. 맹수들이 있는 우리 안의 숲속 새처럼 그들 사이를 날아다니며 충분히 아름답게 노래하면 아무도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 믿었다. 내가 질긴 잡초뿌리를 뽑아내는 바로 그 순간 정적을 찢는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비인간적이고 귀를 찢는 소리. 비닐하우스 옆에 뒤집어 놓은 양동이 위에 항상 두는 내 낡은 폴더폰 소리였다. 나는 이 소리를 좋아한 적이 없다. 언제나 내 정돈된 세계로 낯선 세계의 침입을 예고했으니까. 나는 무릎에 흙을 털며 일어섰다. 심장이 왠지 모르게 불규칙하게 뛰었다. 불길한 예감. 아니, 그런 어리석은 건 믿지 않아. 그저 익숙한 일상의 파괴일 뿐.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역 번호가 찍혀 있었다. 여보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박은혜입니다. 수화기 속 목소리는 남자였고 숨을 헐떡이며 공황 상태에 빠진 듯했다. 네, 제가 지금 가평으로 들어서는 길을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여기 갓길 도랑에 웬 아가씨가 가방에서 신분증을 찾았는데 이지민 씨라고 되어 있네요. 따님이신가요? 의식은 있는데 빨리 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구급차는 불렀습니다. 내 주위의 세상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저 멈춰 섰다. 인동덩굴 꽃 위에 떠있던 벌이 허공에 얼어붙었다. 박하 냄새가 사라졌다. 가슴 속에 얼음 같은 공허가 생겨나 아침 햇살의 온기와 평온, 그리고 새갔던 내 딸 지민이에 대한 모든 생각을 순식간에 삼켜버렸다. 내가 어떻게 전화기를 던졌는지 기억나지 않는다. 어떻게 집까지 달려가 낡은 렉스턴의 열쇠를 집었는지도. 머릿속에는 차갑고 유리 조각처럼 날카로운 단 하나의 생각만이 울렸다. 가평 가는 길목, 15분 거리. 그 15분은 영원처럼 늘어졌. 나는 평소처럼 조심스럽고 느긋하게 운전하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처럼 몰았다. 길가의 나무들이
하나의 거대한 녹색 벽처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울지 않았다. 눈물은 나중에나 부릴 수 있는 사치였다. 지금은 행동해야 했다. 돌아가신 아버지, 예비역 대령이셨던 아버지는 어릴 때부터 내게 그렇게 가르치셨다. 은혜야, 공황은 적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첫째, 숨을 쉬고, 둘째, 생각하고, 셋째, 행동해라. 순서를 절대 바꾸지 마. 나는 거칠고 가쁘게 숨을 쉬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생각했다. 사고? 하지만 남자는 도랑에 있었다고 했다. 차 안이 아니라 나는 행동했다. 가속 페달을 밟았다. 멀리서 그들이 보였다. 전화를 걸었던 남자가 자신의 차 옆에 서서 나를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그리고 조금 더 떨어진 곳. 아스팔트가 끝나고 무성한 풀이 자라난 도랑 쪽으로 무언가 더 보였다. 나는 먼지를 일으키며 급정거하고 나만의 지옥으로 발을 들였다. 아이는 그곳 진흙과 지시겨진 풀밭에 누워 있었다. 내 딸 지민이가 아름다운 베이지색 원피스는 찢기고 검붉은 무언가로 더러워져 있었다. 금발 머리는 엉켜 피와 흙으로 떡져 있었다. 한쪽 다리는 부자연스러운 각도로 뒤틀려 있었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얼굴이었다. 내가 볼 수 있는 쪽 얼굴은 부어오르고 멍들었으며 입가에는 피가 엉겨붙어 있었다. 그 순간 내 가슴속의 얼음 같은 공허는 시뻘겋게 달아오른 쇠막대로 변했다. 나를 안에서부터 불태워버릴 것만 같은 고통. 하지만 그것은 나를 태우지 않았다. 두려움, 절망, 자기 연민 같은 모든 불필요한 것들을 태워버렸다. 오직 강철처럼 차가운, 쨍하고 농축된 분노만이 남았다. 나는 도랑으로 내려가 아이 옆에 무릎을 꿇었다. 지민아, 딸.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다. 나는 더 큰 고통을 줄까 두려워 조심스럽게 아이의 뺨을 만졌다. 아이가 눈을 떴다. 정확히는 한쪽 눈을, 다른 쪽은 부어서 감겨 있었다. 시선은 흐릿하고 초점이 없었다. 무언가 말하려 애썼지만 입술만 겨우 움직였다. 쉿, 괜찮아, 우리 아가. 구급차가 오고 있어. 아무 말도 하지 마. 하지만 아이는 끈질기게 애썼다. 나를 보았고 그 눈빛에는 고통뿐만 아니라 필사적인 간청이 담겨 있었다. 반드시 말해야만 했다. 나는 귀를 아이의 입술에 거의 댈 정도로 몸을 숙였다. 그리고 헐떡임에 끊기는 낮고 억눌린 속삭임을 들었다. 한마디 한마디가 내 심장에 밝히는 가시였다. 김영옥 여사가 한 짓이야. 나는 얼어붙었다. 엄마, 그 여자가 내 촌년피가 더럽다고 했어. 바로 그거였다. 그 말들은 단지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고였다. 나나 지민이가 아닌 그들에게 내려진 선고. 그 순간 작약과 박하차를 좋아하던 62살의 주말농장 주인 박은혜는 죽었다. 그녀는 부서진 딸 옆 그 도랑에 남았다. 그리고 일어선 것은 다른 누군가였다. 나 자신이 거의 잊고 있던 오래전 아버지가 만들어낸 누군가. 나는 위에서 어쩔 줄 모르고 서 있던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구급차는요? 내 목소리였지만 아무 감정 없이 낯설게 들렸다. 네, 네, 사이렌 소리 들려요. 그가 허둥댔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지민이를 들것에 싣는 동안 경찰이 내게 던지는 첫 질문들의 짧고 핵심만 답하는 동안에도 발견했어요. 무슨 일인지는 몰라요. 폭행 같아요라고 말하는 동안에도 내 안에서는 계획이 무르익고 있었다. 단순하고 명확하며 무자비한 계획. 경찰은 여기서 도움이 안 된다. 최 씨 가문의 세계에서 경찰은 하인일 뿐이다. 아니, 이건 그들의 일이 아니다. 이건 우리 가족의 일이다. 지민이를 태운 구급차가 떠나자 나는 내 렉스턴으로 돌아와 운전석에 앉았지만 시동을 걸지 않았다. 몇 분간 그저 앉아서 도랑에 지시겨진 풀과 땅 위의 검은 얼룩을 바라보았다. 촌년피가 더러워. 그래,
김영옥 여사, 당신은 이 피가 끓어오를 때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나는 전화기를 꺼냈다. 연락처 목록에는 번호가 많지 않았지만 그중 하나가 필요했다. 나는 그 번호를 찾아 통화 버튼을 눌렀다. 긴 신호음이 갔다. 마침내 저편에서 응답했다. 응, 은혜야. 언니의 차분하고 약간 쉰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가슴속에 얼음이 작고 날카로운 한 점으로 응축되었다. 경희 언니, 무슨 일이야? 언니는 내가 숨기려 해도 내 목소리에서 항상 재앙을 감지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몰래 가르쳐 주셨던 것들 기억나? 수화기 저편에 침묵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침묵. 나는 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았다. 폐쇄된 군인 마을에서의 어린 시절. 아버지가 동화 대신 관찰력, 분석력, 보이지 않게 머무는 법과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법을 가르쳐 주시던 서재에서의 조용한 저녁 수업들. 우리가 어른이 되어 그것이 게임이 아니었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이상한 게임처럼 보였던 그 수업들. 기억나. 마침내 언니가 대답했다. 언니의 목소리도 변해 있었다. 강철이 서려 있었다. 이제 그걸 써먹을 때가 됐어. 수학이 저편에 다시 침묵이 흘렀다. 하지만 그것은 의심의 침묵이 아니었다. 하나의 현실이 다른 현실로 바뀌는 침묵이었다. 나는 언니가 고르게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언니도 나처럼 전환하고 있었다. 세상이 무너지는 시간에 그렇게 되도록 훈련받은 사람으로 2시간 안에 갈게. 마침내 언니가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하고 사무적이었다. 쓸데없는 질문 하나, 무슨 일이냐는 말 한마디 없었다. 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차나 진하게 끓여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2시간, 120분, 7, 200초. 나는 집으로 돌아왔다. 정적이 귀를 짓눌렀다. 나무와 풀 냄새가 나던 아늑한 내 집이 갑자기 낯설고 휑하게 느껴졌다. 집안의 모든 물건이 오늘 아침 길가에서 끝나버린 지난 평화로운 삶을 소리쳐 외치는 듯했다. 식탁 위에는 지민이가 수놓은 냅킨, 장식장 위에는 아이의 어릴 적 사진, 이가 빠진 미소, 우스꽝스러운 따은 머리. 나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사진을 보면서도 애틋함이나 슬픔의 아픔을 느끼지 않았다. 내 안의 모든 것이 타들어가 차갑고 단단한 결의에 재만 남는 것을 느꼈다. 나는 주전자를 올리고 컵 2개를 꺼냈다. 언니와 나의 것. 오래되고 여기저기 이가 빠졌지만 아끼는 컵. 나는 부엌에서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며 익숙한 행동을 했지만 내 정신은 멀리 가 있었다. 가죽, 담배, 그리고 인쇄잉크 냄새가 나던 아버지의 서재에 아버지는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으셨다. 조용하고 차분하게 말씀하셨고 그 말들은 기억 속에 영원히 새겨졌다. 얘들아, 정보는 무기다. 아버지는 지도를 읽거나 무전기를 분해하고 조립하는 법을 보여주시며 말씀하셨다. 가장 강력한 무기지. 정보를 가진 자가 상황을 지배한다. 나머지는 조례 불과해. 우리는 좋은 학생들이었고 특히 언니가 그랬다. 언니는 세부 사항에 대한 경이로운 기억력과 강철 같은 신경을 가졌다. 나는 사람들을, 그들의 동기를, 그들이 침묵할 때 말하는 것을 더 잘 파악했다. 우리는 하나의 전체를 이루는 2개의 반쪽이었다. 아버지의 프로젝트, 아버지가 무덤까지 가져가셨고 우리가 그분과 함께 묻어버렸던 프로젝트. 오늘까지는 정확히 2시간 뒤 자갈길에서 타이어 소리가 들렸다. 언니였다. 나는 현관으로 나갔다. 언니는 차에서 내렸다. 언제나처럼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었다. 흰머리는 깔끔하게 빗어넘겼고 어깨에는 단정한 재킷을 걸쳤다. 포옹도 눈물도 없었다. 언니는 내게 다가왔고 우리는 그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언니의 눈빛에서 나는 내 안에서 타오르는 것과
똑같은 것을 보았다. 차갑고 고요한 불꽃. 지민이는? 언니가 물었다. 지역병원에. 뇌진탕, 다리 골절, 다발성 타박상. 생명에는 지장 없대. 다행이네.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우리에게 시간이 있겠군. 우리는 집으로 들어가 부엌 식탁에 앉았다. 나는 차를 따랐다. 우리는 말없이 차를 마시며 힘을 모았다. 어릴 때부터 이어진 우리의 의식이었다. 어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는 말없이 차 한 잔. 그건 어디 있어? 언니가 빈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다. 나는 언니가 무엇을 묻는지 알았다. 다락방이에요. 아버지가 두신 그대로 우리는 위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이 우리 발밑에서 삐걱거리며 항의했다. 다락방 공기는 퀴퀴했다. 먼지, 마른 빗자루, 그리고 시간의 냄새가 났다. 가장 깊은 구석, 낡은 삼배 자루 아래에 그것이 있었다. 쇠로테를 두른 무거운 괴짝. 우리의 판도라의 상자, 아버지의 유산. 우리는 둘이서 힘겹게 그것을 방 한가운데 희미한 전구 불빛 아래로 끌어냈다. 언니의 손가락 밑에서 자물쇠가 딸깍 소리를 냈다. 비밀번호는 우리 둘 다 주기도문처럼 외우고 있었다. 뚜껑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안에는 한때 체리색이었으나 이제는 엉긴 피색깔로 바랜 벨벳 안감 위에 우리의 과거가 놓여 있었다. 장난감처럼 보이는 작은 카세트 녹음기, 아버지가 반딧불이라고 부르시던 것들, 손톱만 한 크기의 소형 도청 장치 몇 개. 지금은 거추장스러워 보이지만 당시에는 기술의 기적이었던 망원 렌즈가 달린 카메라. 그리고 가죽 표지의 두꺼운 공책들. 언니는 반딧불이 하나를 손에 들고 사방을 훑어보았다. 건전지는 당연히 다 달았겠지. 하지만 새 것이 있어. 만일을 대비해 항상 비축해뒀지. 나는 첫 번째 공책을 펼쳤다. 익숙한 아버지의 필체, 깨알 같고 빽빽했다. 도표, 표, 그림들, 도청 장치 설치법, 미행 방법, 간단한 자물쇠 따는 법에 대한 지침, 심리적 압박 기법, 신체 언어 분석. 인간은 언제나 혀보다 몸으로 먼저 거짓말을 한다고 한 페이지에 적혀 있었다. 나는 몇 장을 넘겼다. 기억이 친절하게도 그림들을 떠올려 주었다. 여기 10대 소녀 둘인 나와 언니가 이 책상에 앉아 납땜을 배우고 있다. 저기 아버지가 전화기 속 낯선 사람의 목소리만으로 그의 대략적인 나이, 체중, 감정 상태를 알아맞히게 하고 계신다. 이건 장난이 아니야. 아버지는 말씀하셨다. 이건 세상이 모두 너희에게 호의적이지만은 아는 곳에서 살아남는 기술이다. 아버지는 얼마나 오르셨던가. 그들은 우리를 촌것들이라고 생각해. 나는 공책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다. 늙은 할머니 2명. 한 명은 흙이나 파고 다른 한 명은 손주나 돌본다고. 그들은 지민이가 두려워서 입을 다물 거고 우리는 울고 기도나 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게 그들의 실수지. 언니도 똑같이 조용히 대답하며 가방에서 꺼낸 새로운 장비들을 아버지의 것들 옆에 조심스럽게 놓았다. 언니의 장비들은 더 현대적이었다. 더 작고 더 강력했지만 원리는 같았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우리의 계획은 긴 논의 없이 저절로 생겨났다. 우리는 반마디 말에도 서로를 이해했다. 첫째,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그들의 공식적인 버전은 무엇인지, 지민이에게 무엇을 부탁할지 알아야 한다. 둘째, 그들이 방심하고 자신의 무죄를 확신하고 있을 때 즉시 행동해야 한다. 셋째, 실행은 언니가 맡는다. 언니는 도시에 살고 그들은 언니의 얼굴을 모른다. 요즘 병원에는 자원봉사자가 항상 부족하잖아. 언니가 내 생각을 읽은 듯 말했다. 환자들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물을 가져다 주는 것. 수수한 회색 카디건에 안경을 쓴 나이든 여자에게는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거야. 언니는 준비를 시작했다. 가져온 눈에 띄지 않는 옷으로 갈아입었다. 화장은 전혀 하지 않았다. 머리는 수수한 스카프 밑으로 집어넣었다.
병원이나 진료소에서 마주치는 결코 눈여겨보지 않는 수천 명의 마음씨 좋은 여성 중 한 명이 되었다. 언니는 투명 인간이었다. 나는 언니가 고른 아주 작은 장치를 검뷰다. 어디가 제일 좋을까? 침대 밑 프레임 아니면 침대 옆 탁자 뒤? 눈에 잘 안 띄고 방문객이 설만한 곳에 가까운 곳으로. 걱정 마. 내가 찾을게. 언니는 떠났고 나는 다시 혼자 남았다. 하지만 이것은 이미 다른 외로움이었다. 쓸쓸하지 않고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긴장된 외로움. 나는 식탁에 아버지의 공책들을 펼쳐놓고 수신기를 꺼내 헤드폰을 연결하고 기다리기 시작했다. 벽시계의 똑딱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나는 아버지의 손으로 쓰인 페이지들을 넘기며 그분의 차분한 확신이 내게 전해지는 것을 느꼈다. 우리는 희생자가 아니다. 결코 그런 적이 없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기술을 잊은 것처럼 살았을 뿐이다. 하지만 그것들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잠자고 있었을 뿐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왔다. 영원처럼 느껴졌던 새 시간이 지났다. 마침내 익숙한 차 소리가 들렸다. 언니가 돌아왔다. 떠날 때처럼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스카프를 벗고 내 맞은편에 앉았다. 설치했어. 언니는 간단히 말했다. 병실 앞에는 경호원도 없어.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어. 언니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그러고는 수신기와 연결된 작은 장치를 켰다. 이제 우리 사이에 놓인 헤드폰에서 조용한 치직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것은 공허의 소리, 기다림의 소리였다. 우리는 침묵 속에 앉아 있었다. 시골집의 낡은 부엌 식탁에 앉은 두 명의 백발 여성. 그리고 들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병실에서 내 딸이 숨 쉬는 소리를. 그리고 그 정적 속으로 적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기를 기다렸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전쟁은 시작되었다. 무게와 밀도를 가진 듯한 침묵 속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낡은 벽시계의 똑딱거림 사이의 공간을 채우며 짓눌렀다. 시간은 진한 꿀처럼 느리게 흘렀다. 햇살 한 줄기가 나무 바닥을 기어가며 분들이 모여 시간이 되는 것을 표시했다. 언니와 나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가 없었다. 우리는 둘 다 청각이 되었다. 우리의 정신은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그 병실에 가 있었다. 나는 조용한 수신기를 보며 지민이의 남편 하준을 생각했다. 한때는 그를 거의 좋아할 뻔했었다. 그는 어머니와는 다른 사람 같았다. 부드럽고 약간 자신감 없으며 미안해하는 미소를 지었다. 그는 지민이를 너무나 숭배하는 눈으로 바라보았기에 내 어머니의 마음도 녹아내렸다. 나는 그에게서 최씨 가문의 맹수가 아니라 그들의 수족관 속 금붕어를 보았다. 아름답고 쓸모없으며 주인의 의지에 완전히 종속. 나는 그의 어머니에 대한 순종을 좋은 가정교육, 어른에 대한 존중으로 치부했다. 얼마나 순진했던가. 나는 그 부드러움 뒤에 선함이 아닌 비겁함이 숨어 있다는 것을 보려하지 않았다.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듯 비겁함은 악의보다 항상 더 위험하다. 예측 불가능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 어떤 배신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래서 김영옥은 그를 보낼 것이다. 자신이 직접 오지 않고 그녀 자신은 촌년 친척 수준으로 내려가기에는 너무나 고결하시니까. 그녀는 아들, 자신의 손으로 길들인 무기를 보낼 것이다. 그는 그녀의 말을 입에 담고 그녀의 의지를 자신의 약한 심장에 품고 올 것이다. 갑자기 테이블 위에 놓인 헤드폰에서 치직거리는 소리가 변했다. 멀리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병원 문이 그렇게 삐걱거린다. 그리고 리놀륨 바닥을 걷는 조용한 발소리. 한 사람, 남자. 내 가슴 속 심장은 떨리지 않았다. 얼음 조각이 되어 멈춰 섰다. 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의 눈은 수신기에 고정되어 있었다. 지민아, 자기야, 나야, 하준의 목소리. 너무나 익숙하고
부드러우며 상냥한 목소리. 그가 제단 앞에서 내 딸에게 사랑을 맹세했던 목소리. 하지만 지금 그 목소리에는 온기가 없었다. 억지로 쥐어짜는 활기와 제대로 감추지 못한 불안뿐이었다. 나는 조용한 흐느낌을 들었다. 내 딸이었다. 복숭아 가져왔어. 자기가 좋아하잖아. 그는 너무 빨리 말했다. 어때? 괜찮아? 의사 선생님이 다 괜찮을 거래. 그냥 조금만 참으면 된대. 다시 흐느낌과 작고 희미한 속삭임. 가. 왜 그래? 자기야. 그런 말 하지 마. 무서운 거 알아. 나도 그래. 끔찍한 일이야. 어떤 미친놈이 가방 하나 뺏으려고 무방비한 여자를 공격하다니. 경찰이 이미 그놈을 찾고 있어. 꼭 찾을 거야. 거짓말. 진하고 여처럼 끈적끈적한 거짓말. 그의 모든 말에 그것이 배어 있었다. 나는 눈을 감고 그 장면을 상상했다. 그는 딸의 침대 옆에 서 있다. 키가 크고 비싼 양복을 입은 채 딸은 부서진 채 누워 그를 바라본다. 그리고 그의 눈에서 사랑이 아닌 두려움을 본다. 그의 어머니에 대한 두려움을. 네가 그들을 도와줘야 해, 지민아. 그의 목소리는 더 강요하는 투가 되었다. 수사를 도와줘야 한다고. 진술을 해야 할 거야. 갓길을 걷다가 잠깐 멈춰서 바람을 쐬려는데 공격당했다고. 뒤에서 덮쳐서 얼굴은 못 봤다고. 검은 재킷을 입은 키 큰 남자였다고. 알겠어? 이게 우리 모두에게, 우리 미래에 아주 중요해. 싫어. 지민이가 속삭였다. 그 속삭임은 비명보다 더 크게 들렸다. 지민아, 내 말 좀 들어봐. 그의 목소리에 히스테릭한 기운이 섞였다. 어머니가 너무 걱정하셔. 밤에 잠도 못 주무신다고. 너를 그 차로 혼자 보내서 자책하고 계셔. 이 모든 게 빨리 끝나서 우리가 다시 평온하게 살기를 바라셔. 이건 그냥 간단한 결정이야. 알겠어? 비극적이고 끔찍한 길거리 강도 사건. 우리 모두 함께 이겨낼 거야. 내가 곁에 있을게. 맹세해. 나는 어머니로서가 아니라 아버지가 분석하셨을 것처럼 듣고 분석했다. 목소리 톤은 애원하지만 위협이 담겨 있다. 핵심 단어들. 어머니가 걱정하셔. 우리 미래를 위해 간단한 결정. 그는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회유하고 있다. 명령을 전달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모든 말 뒤에서 나는 김영옥의 차갑고 권위적인 목소리를 들었다. 그녀는 그럴듯한 이야기를 꾸며낼 필요조차 느끼지 못했. 왜? 어차피 상대는 겁에 질린 시골뜨기 소녀와 그녀의 계산에 따르면 지금쯤 부엌에 앉아 눈물이나 흘리며 한탄하고 있을 똑같이 순진한 그 어미일 테니까. 그 여자였어. 지민이의 거의 들리지 않는 억눌린 목소리가 들려왔다. 닥쳐. 하준이 씩씩거렸다. 그 씩씩거림에는 엄청난 공황이 담겨 있었다. 다시는 듣고 있어? 다시는 그 말 꺼내지 마. 미쳤어? 모든 걸 망치고 싶어? 우리 인생, 너 자신을? 내 생각 좀 해, 지민아. 침묵이 흘렀다. 말하지 않은 위협으로 가득 찬 무거운 침묵, 그리고 다시 발소리, 문 삐걱거리는 소리. 그는 떠났다. 그리고 우리는 내 딸이 우는 소리를 들었다. 조용하고 절망적으로.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했음을 깨달았을 때 그렇게 운다. 그 울음소리는 마지막 한 방울이었다. 내 가슴 속의 얼음은 영구 동토층이 되었다. 나는 언니를 보았다. 언니의 얼굴은 돌가면 같았다. 입술은 핏기 없는 가는 선으로 굳게 다물려 있었다. 언니는 손을 뻗어 수신기를 껐다. 방 안에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보다 어머니를 더 무서워하는군. 언니는 질문이 아닌 단정으로 말했다. 자기 목숨보다 어머니를 더 무서워해. 내가 정정했다. 그는 그녀의 일부고 연장선이야. 속까지 똑같이 썩었어.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갔다. 유리창 너머 내 텃밭의 모든 것은 여전했다. 작약이 피고 벌들이 윙윙거렸다. 평화로운 전원 풍경.
최 씨 가문 같은 자들이 있을 자리가 없는 세상의 그림.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그들의 계산 착오의 깊이를 깨달았다. 김영옥 여사는 똑똑하고 계산적인 포식자지만 모든 오만한 사람들이 저지르는 고전적인 실수를 저질렀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자기 기준으로 판단했다. 세상에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두 종류의 사람만 있다고 확신했다. 늑대와 양. 그리고 그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우리를 후자로 분류했다. 그녀는 수수한 주말 농장 주인, 조용한 미망인을 보았다. 조용한 주부인 언니를 보았다. 그녀는 농부들, 더러운 피를 보았다. 그녀는 눈물, 두려움, 순종을 보았다. 그녀는 우리를 똑바로 보고 있었지만 보지 못했다. 아버지가 울지 말고 생각하라고. 불평하지 말고 행동하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상대의 수를 미리 읽으라고 가르쳤던 두 소녀를 보지 못했다. 그녀는 우리에게서 슬픔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눈물에 젖은 시골 아낙네들을 보았다. 그녀는 위협을 보지 못했고 적을 보지 못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이점이었다. 오만함에서 태어난 그녀의 무지. 그녀는 스스로 우리 손에 무기를 쥐어 주었다. 우리의 하찮음에 대한 그녀의 완전한 확신을. 그녀는 자기가 이겼다고 생각할 거야. 내가 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렇게 생각하게도. 언니가 대답했다. 그리고 언니의 입가에 굳은 주름이 잡혔다. 떨어질 때 더 아플 테니. 다음은 나는 다시 식탁에 앉아 깨끗한 종이 한 장을 내 앞으로 당겼다. 다음은 내가 펜을 들며 말했다. 그녀가 그렇게 필사적으로 숨기려 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내는 거야. 지민이에 대한 공격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야. 히스테릭하고 제대로 계획되지 않은. 진짜 원인은? 진짜 원인은 단순히 더러운 피에 대한 증오보다 훨씬 더 심각해야 해. 내 펜이 종이 위에서 멈췄다. 수년 전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울렸다. 동기는 사람이 말하는 것에서 찾지 말고 필사적으로 침묵하는 것에서 찾아라. 김영옥은 더러운 피에 대해 소리쳤다. 그것은 그녀의 공황 상태의 진짜 원인을 숨기기 위한 연막, 장막이었다. 그렇다면 최 씨 가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이 집중된 곳을 찾아야 했다. 돈과 평판. 우리 주말 농장은 작전 본부가 되었다. 언니와 나는 수년간의 공동기억과 공통된 교훈으로 다듬어진 하나의 기계처럼 착착 움직였다. 낮에는 지민이가 작년에 설치하라고 설득했던 낡은 노트북과 무제한 인터넷으로 무장한 내가 최 씨 가문의 디지털 세계에 빠져들었다. 그들의 삶은 화려한 인터뷰, 사교계 소식, 회사 공식, 웹사이트 등에 전시되어 있었다. 이 모든 것은 흠잡을 데 없는 외관, 세심하게 닦고 청소된 것이었다. 하지만 아버지는 가르치셨다. 그림이 완벽할수록 카펫 밑에는 더 많은 먼지가 있다. 나는 균열, 불일치, 전체 그림에 맞지 않는 작은 세부 사항들을 찾았다. 언니는 현장 업무를 맡았다. 매일 눈에 띄지 않는 차를 몰고 도시로 나갔다. 그녀는 전문 스파이가 아니었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 즉 인내심과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운전대를 잡은 평범한 노부인 수천 명 중 한 명이었다. 그녀는 최 씨 가문의 저택 근처나 그들 본사 사무실 혹은 김영옥이 일주일에 3번 가는 고급 피트니스 클럽 근처의 차 안에서 몇 시간씩 앉아 있었다. 가까이 다가가려 하지 않았다. 그저 관찰하고 시간을 기록하고 차량 번호를 적고 누가 오가는지 기록하며 우리 목표의 삶의 지도를 만들었다. 처음 며칠은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나는 기업거래, 인수합병, 자선 파티에 대한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언니는 집, 피트니스, 미용실, 고급 레스토랑에서의 친구들과의 만남 등 김영옥의 단조롭고 예측 가능한 경로를 보고했다. 모든 것이 너무나 순조로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행동하고 있어.
어느 날 저녁, 우리가 김영옥의 이동 경로를 깃발로 표시한 도시, 지도 위에 앉아 있을 때 언니가 말했다. 완전한 평온함을 과시하고 있어. 그건 평온함이 아니야. 나는 그들의 자회사 중 하나의 재무 거래 보고서를 들여다보며 반박했다. 오만함이지. 그녀는 이미 우리를 상대할 가치도 없다고 판단했어. 우리가 앉아서 옳고 있다고 확신하는 거야. 하지만 그녀는 초조해. 초조해야만 해. 그리고 조만간 실수를 저지를 거야. 그리고 그녀는 실수를 저질렀다. 나흘째 되는 날이었다. 언니가 낮에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다. 경로 이탈. 그녀가 짧게 말했다. 피트니스 끝나고 집으로 가지 않았어. 강변북로 근처 공단 쪽으로 가고 있어. 평소 가던 곳이 아니야. 뒤쫓고 있어. 나는 서류를 내려놓고 전화기 옆에 앉아 기다림의 덩어리가 되었다. 30분 후 언니가 다시 전화했다. 아늑한 쉼터라는 곳에서 한 남자와 만났어. 허름한 식당이야. 남자는 낡은 소렌토를 타고 왔어. 행색이 초라해 그녀의 부류가 아니야. 그녀가 그에게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 멀리서 휴대폰으로 사진 몇 장 찍었어. 화질은 안 좋지만 얼굴은 알아볼 수 있을 거야. 남자는 떠났어. 그녀는 차에 앉아 있는데 확실히 초조해 보여. 내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바로 그거였다. 완벽한 외관에 생긴 첫 번째 균열. 여왕 김영옥이 허름한 식당에서 수상한 남자와 만난다. 돌아와. 내가 말했다. 조심해서. 언니가 돌아오자마자 우리는 사진을 컴퓨터에 올렸다. 언니 말대로 화질은 좋지 않았다. 남자의 차 번호판은 흐릿했지만 이미지를 최대한 확대해서 겨우 알아볼 수 있었다. 그의 얼굴은 번졌지만 대략적인 윤곽은 드러났다. 공식 데이터베이스로 번호를 조회하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아버지는 항상 우회로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나는 자동차 애호가 동호회, 부품 판매 그룹에서 몇 시간을 보내며 정보를 조금씩 맞춰나갔고 마침내 찾아냈다. 차는 오성식이라는 사람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추가 검색에서는 변변찮은 정보만 나왔다. 몇 건의 사소한 과태료, 단 한 장의 사진이 있는 오래된 소셜미디어 프로필. 하지만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 남자였다. 그리고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오성식의 직업란에 재무 컨설턴트, 세금 최적화 전문가라고 적혀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인들의 언어로 이것은 한 가지를 의미했다. 자금 세탁 전문가, 비현금성 자금을 추적 불가능한 현금으로 바꾸는 것을 돕는 사람. 원이 좁혀지기 시작했다. 억만장자의 아내, 자선재단 이사장이 왜 허름한 자금 세탁 전문가의 서비스를 필요로 할까? 답은 하나뿐이었다. 그녀는 돈을 숨기고 있었다. 가족이 알아서는 안 될 돈을. 그리고 그때 지민이의 말이 떠올랐다. 딸은 지난 6개월 동안 시어머니의 재단에서 자원봉사자로 일했다. 엄마, 거기 서류가 완전 엉망이야. 언젠가 전화로 불평했었다. 김영옥 여사님은 서류 정리보다 아이들을 돕는 게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근데 몇몇 청구서가 너무 이상해. 들어본 적도 없는 컨설팅 회사에 엄청난 금액이 지출돼. 그때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이제 그 말들이 내 기억 속에서 네온사인처럼 번쩍였. 경희 언니? 의자에서 졸고 있던 언니를 불렀다. 지민이랑 얘기 좀 해야겠어.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갔다. 지민이는 상태가 좋아 보였다. 얼굴에 붓기는 빠졌지만 멍은 여전히 끔찍했다. 눈에는 공허함이 서려 있었다. 나는 딸을 동정하지 않았다. 동정은 딸을 더 약하게 만들 뿐이었다. 나는 옆에 앉아 다치지 않은 손을 잡았다. 지민아, 내 도움이 필요해. 기억해내야 해. 네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그 회사들 이름, 어떤 세부 사항이든, 이름이든, 금액이든, 기억나는 건 뭐든지. 딸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나를 보았다. 엄마, 왜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들이 대가를 치르게 하는 의미가 있지.
나는 조용하지만 모든 단어가 기억에 새겨지도록 말했다. 멍 때문이 아니라 배신 때문에 날 도와줘. 그리고 딸은 기억해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게, 그러다 점점 더 자신 있게. 민들레 컨설팅, 한울 기획, 미래 비전 플러스. 이름들은 유령 회사여야 하는 것처럼 공허하고 개성이 없었다. 딸은 청구서에 김영옥뿐만 아니라 재단의 재무이사도 서명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대략적인 날짜와 금액도 기억해냈다. 주말 농장으로 돌아와 나는 컴퓨터 앞에 앉았다. 내게는 이름들이 있었다. 추정되는 실행범 오성식이 있었다. 공개된 법인 데이터베이스가 있었다. 그리고 나는 파기 시작했다. 그것은 꼼꼼하고 지루한 작업이었다. 나는 사업자 등록 번호를 대조하고 설립자를 확인하고 등록 날짜를 체크했다. 그리고 점차 고리 하나하나가 연결되면서 내 앞에 추악하지만 지극히 명확한 구조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 모든 민들레와 한울은 바지 사장들, 즉 자신들이 수백만 달러를 받는 회사의 이사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 명의로 등록되어 있었다. 모두 돈이 이체되기 직전에 설립되었고 이체 직후에 청산되었다. 아픈 아이들의 치료, 놀이터 건설, 고아 돕기를 위해 기부된 돈이 이 블랙홀로 들어가 사라졌다. 나는 계산기를 열었고 지난 6개월 동안 추적할 수 있었던 거래 내용만 합산했을 때 숨이 멎었다. 수억, 수십억 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다. 순진한 시골뜨기 같은 꼼꼼함과 돕고 정리하려는 열망을 가진 지민이는 우연히 이것을 발견했다. 딸은 자신이 정확히 무엇을 찾았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저 잘못된 질문을 잘못된 시간에 했을 뿐이다. 시어머니에게 또 다른 민들레 회사에 대해 물었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김영욱은 공황에 빠졌다. 그녀는 그저 호기심 많은 며느리가 아니라 수년간 쌓아온 모든 것, 자신의 부와 평판에 대한 위협을 보았다. 그리고 그녀는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정했다. 잔인하고 신속하게, 그리고 그녀 생각에는 효과적으로. 더러운 피. 얼마나 끔찍하고 냉소적인 거짓말인가. 이것은 귀족적인 분노의 폭발이 아니었다. 자신의 먹이를 지키는 포식자의 냉정한 계산이었다. 그녀는 증오 때문에 내 딸을 때린 것이 아니었다. 돈 때문에 딸을 죽이려 했다. 나는 의자 등바디에 기댔다. 방은 조용했다. 창밖으로 해가 지며 하늘을 핏빛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나는 화면의 숫자들을 보았고 내 안에 냉기는 다른 무언가 차갑고 고요한 깨달음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올바른 길을 가고 있었고 이제 어디를 쳐야 할지 알았다. 그녀의 자존심이 아니라 그녀의 지갑과 공개적인 망신에 대한 그녀 남편의 두려움을. 나는 천천히 컴퓨터 화면에서 몸을 돌렸다. 짙어지는 황혼 속에서 화면의 숫자들은 여전히 녹색으로 독처럼 빛나고 있었다. 그 숫자들은 너무나 거대하고 냉혹한 냉소주의의 그림을 그려내 순간적으로 내가 심연의 가장 깊은 곳을 들여다본 것 같았다. 언니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내 얼굴을 보고 언니는 모든 것을 이해했다. 이건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야. 내가 조용히 말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안에서는 모든 것이 긴장으로 팽팽했다. 이건 시스템이야. 컨베이어 벨트라고. 수년 동안 이 재단에서 돈을 빼돌렸어. 아픈 아이들을 위한 돈을, 경희 언니. 수술비, 약값을. 그녀는 뼈 위에 자신의 아름다운 삶을 세운 거야. 언니는 동요하지 않았다. 단지 입술을 더 굳게 다물 뿐이었다. 언니의 시선은 복잡한 수술을 앞둔 외과 의사처럼 날카로워졌다. 얼마나? 언니가 물었다. 내가 증명할 수 있는 것만 수십억 원이야. 하지만 이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확신해. 오랫동안 해왔어. 이건 남편 월급에 보태는 용돈 수준이 아니야. 이건 그녀의 개인적인 검은 제국이야. 우리는 잠시 침묵했다. 창밖에서 귀뚜라미가 울었다. 집 안에서는 식은 차 냄새와
천장 아래 매달아 놓은 마른 풀 냄새가 났다. 평화, 안식의 냄새.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삶의 냄새. 은혜야, 언니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마르고 강한 손바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 그녀에게가 아니라 우리에게. 그리고 그 순간 그 도랑에서의 아침부터 내 안에 살고 있던 냉기는 다른 무언가로 변했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의 냉기가 아니었다. 원초적이고 자각적인 두려움의 냉기였다. 공황적인 두려움이 아니었다. 아버지는 공황은 배신자라고 가르치셨다. 하지만 두려움은 조언자다. 그리고 지금 나의 조언자는 매우 분명하게 말하고 있었다. 나는 일어나 창가로 가서 우리의 작은 불 켜진 집을 둘러싼 어둠을 응시했다. 주말 농장은 더 이상 요새가 아니었다. 표적이 되었다. 밤속의 작은 반딧불이 너무나 쉽게 꺼트릴 수 있는. 우리는 지민이에 대한 공격 동기를 찾았고 찾아냈다. 그리고 그 동기는 너무나 심각해서 우리에게 돌아갈 길을 남겨두지 않았다. 이것은 가족 싸움도 부주의한 말 한마디에 대한 분노의 폭발도 아니었다. 우리는 암 덩어리를 들춰냈고 이제 그 숙주는 누군가 자신의 비밀에 너무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아직 누가 그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정보가 새어나갔다는 것은 알았다. 지민이는 그녀가 잘라내려 했던 첫 번째 증상이었다. 거칠게 공황 상태에서 하지만 극도의 잔인함으로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도둑 제국을 지키기 위해 며느리, 미래 손주의 어머니, 아들이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여자를 죽일 준비가 되어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짓을 할까? 두 명의 늙은 여자, 남남. 그녀가 이미 경멸하던 촌년 친척. 우리는 그녀에게 발밑의 먼지, 흔적을 지우기 위해 치워야 할 쓰레기일 뿐이다. 그녀는 우리를 죽일 거야. 나는 돌아서지 않은 채 말했다. 내 목소리는 창문에 부딪혀 둔탁하게 울렸다. 우리가 파고 있다는 걸 알게 되면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을 거야. 경고도 협박도 없을 거야. 그저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누군가를 보낼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아침 이웃들이 불타버린 시골집에서 시신 두 구를 발견하겠지. 불행한 사고. 낡은 배선의 누전이나 독버섯을 잘못 먹었다거나 언니가 내 말을 끝맺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하고 감정이 없었다. 그녀는 증인을 남기지 않을 거야. 스스로를 궁지에 몰아넣었으니 이제 근처에 있는 모든 이에게 달려들겠지. 나는 다시 식탁으로 돌아왔다. 두려움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이제 통제하에 있었다. 그것은 계획의 일부가 되었다.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되었다. 판돈이 바뀌었다. 이제는 지민이를 위한 정의의 문제가 아니었다. 우리, 언니와 나의 생존 문제였다. 그리고 지민이의 생존 문제이기도 했다. 만약 우리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지민이는 혼자 남게 될 테니까. 부서지고 겁에 질린 채 자신을 죽이려 했던 자들과 영원히 엮인 채로. 김영옥은 결코 딸을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인질처럼 쓸데없는 질문을 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지에 대한 살아있는 증거처럼 곁에 둘 것이다. 그렇다면 경찰은 완전히 배제해야겠네. 나는 언니에게라기보다 스스로에게 말했다. 우리 둘 다 이미 알고 있었다. 경찰은 처음부터 선택지가 아니었어. 언니가 잘라 말했다. 이 인터넷 출력물들을 누구에게 가져갈 건데? 동네 파출소장한테? 그는 내 면전에서 비웃을 거야. 그러고는 두 미친 노파가 자기 일도 아닌데 코를 쑤시고 있다고 보고해야 할 사람에게 전화하겠지. 이 동네에서 최 씨 가문은 왕이고 신이야. 수년치는 이미 다 매수해놨을걸. 우리가 고소장을 들고 가면 1시간 안에 그 고소장 정보가 김영옥의 책상 위에 놓일 거고 그게 우리의 사형 선고가 될 거야. 언니는 절대적으로 옳았다. 우리는 혼자였다. 우리에 맞서는 것은 시스템, 돈, 권력, 그리고 살인할 준비가 된 의지였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에게는 오직 아버지의 공책들, 낡은 노트북, 그리고 우리의 결의뿐이었다. 그리고 그들의 가장 큰 실수, 우리의 하찮음에 대한 그들의 확신. 그녀가 우리가 누구고 무엇을 아는지 깨닫기 전에 우리가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언니가 말했다. 언니는 일어나 현관문으로 가서 빗장을 확인했다. 그러고는 집을 한 바퀴 돌며 모든 덧문을 단단히 닫았다. 이 밤에는 새로운 불길한 의미를 띤 단순하고 거의 의식적인 행동들이었다. 우리 집은 포위된 요새가 되었다. 나는 언니를 보며 인생이란 게 얼마나 기묘하게 흘러가는지 생각했다. 우리는 수십 년을 평화와 안식 속에서 살았다. 아이들을 키우고 남편을 묻고 꽃을 심었다. 우리는 아버지가 가르쳐 주신 것을 잊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그 부분을 너무 깊이 숨겨서 그것이 존재한 적도 없었다고 거의 믿을 뻔했다. 우리는 평범하고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사람이 되고 싶었다. 그런데 이제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우리는 모든 것을 기억해내야 했다.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는 법, 위협을 분석하는 법, 두 번째 기회는 없을지도 모르기에 먼저 공격하는 법을. 나는 모든 출력물과 우리의 기록들을 모아 하나의 두툼한 파일에 넣었다.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무기였다. 불법적으로 수집된 어떤 법원도 받아들이지 않을 증거들. 하지만 그것들은 법원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단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 그녀는 암덩어리야. 언니가 다시 맞은편에 앉았을 때 내가 말했다. 하지만 그것을 잘라내야 할 사람은 이 유기체의 머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병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 남편. 언니가 고개를 끄덕였다. 최진혁 회장. 가문의 수장. 이름과 평판의 수호자. 그 순간 우리의 길은 지극히 명확해졌다. 우회 기동도 남의 규칙에 따라 게임을 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오직 그들 세계의 심장을 향한 직접적이고 정확한 일격뿐. 우리는 경찰에 가지 않을 것이다. 검찰에도 가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그에게 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아내에 대한 진실을 은쟁반에 담아 가져가서 살인자인 아내와 그의 평생의 사업 사이에서 선택하게 만들 것이다. 그것은 미친 짓이었다. 우리는 사자의 굴로 들어가는 것이었지만 다른 출구는 없었다. 우리냐, 그녀냐, 제3의 길은 없었다. 그리고 우리의 더러운 촌년피는 알고 보니 길과 도랑에서 조용하고 순종적으로 흘려지기를 전혀 원치 않았다. 그것은 살고 싶어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전화기를 들었다. 최진혁 회장의 개인 번호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가능했다. 아버지는 가르치셨다. 아무리 강력한 사람이라도 루틴이 있고 습관이 있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을 찾아라. 그러면 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오래된 데이터베이스, 고급 사냥 클럽 회원 명단을 몇 시간 동안 뒤진 끝에 나는 그의 개인 비서 번호를 얻었고 그를 통해 최진혁 자신에게까지 닿았다. 나는 번호를 눌렀다. 손가락이 떨리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침착했다. 두려움은 어디에도 가지 않았다. 아랫배에 차가운 덩어리로 앉아 있었지만 정신은 맑고 깨끗했다. 나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았다. 모든 단어가 계산되어 있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고 권위적인 남자의 목소리가 답했다. 명령에 익숙한 사람의 목소리, 최진혁입니다. 최진혁 회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저는 박은혜라고 합니다. 이지민의 어머니입니다. 수화기 저편에 잠시 정적이 흘렀다. 길고 무거운 정적. 나는 그가 숨쉬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평가하고 계산하고 있었다. 듣고 있습니다. 박은혜 여사님. 그가 마침내 말했다. 목소리에는 온기도 동정도 없었다. 오직 얼음장 같은 관망적인 정중함뿐이었다. 오늘 회장님을 개인적으로 뵙고 싶습니다. 시간은 30분도 채 걸리지 않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제 일정이
최 씨 가문자선 재단의 장기적인 안전에 관한 문제입니다. 나는 그의 말을 끊으며 끝내지 못하게 했다. 나는 이 문장을 평탄하게 압박감 없이 말했지만 그것이 열쇠처럼 작용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재단, 안전. 이것들은 그의 아픈 곳이었다. 그의 평생의 사업, 그의 자부심, 그의 대외적 명성의 기반, 다시 정적. 이번에는 더 짧았다. 그는 결정을 내렸다. 언제 어디가 편하십니까? 그가 물었다. 회장님 댁에서요. 제 언니 박경희와 함께 가겠습니다. 2시간 후에, 알겠습니다. 그가 짧게 뱉었, 사람을 보내 맞이하게 하지.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언니와 나는 이 만남을 전투처럼 준비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를 상상하는 바로 그 모습으로 보여야 했다. 2명의 평범한 노부인. 위협적이지도 도전적이지도 않게. 언니는 단정한 회색 재킷을 입었다. 나는 어두운 수수한 원피스에 어깨에 스카프를 둘렀다. 장신구는 없었다. 오직 내 가슴에 어머니가 주신 작은 십자가 목걸이가 걸려 있을 뿐이었다. 내 손에는 유일한 것, 그 파일, 종이들로 두툼하고 무거운 파일이 들려 있었다. 최 씨, 가문의 저택은 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거대하고 차갑고 영혼이 없었다. 높은 담장, 곳곳에 설치된 카메라, 문 앞에 말없는 경호원. 우리를 맞이한 것은 마네킹처럼 무표정한 얼굴의 집사였고 그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다. 대리석 바닥, 아찔하게 높은 천장, 어두운 색의 목재, 공기는 돈 냄새와 삶의 부재로 가득 차 있었다. 이곳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도 행복의 냄새도 나지 않았다. 최진혁 회장은 서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창가에 서서 우리에게 등을 보이고 있었다. 키가 크고 백발이며 거의 7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건장했다. 서재는 주인과 어울렸다. 거대한 떡갈나무 책상, 가죽장정의 책들로 가득 찬 책장, 창문에 무거운 커튼. 모든 것이 권력, 안정, 그리고 불변을 말하고 있었다. 우리가 들어가자 그는 돌아섰다. 그의 밝고 거의 무색에 가까운 눈이 우리를 유심히 훑어보았다. 시선은 무겁고 평가하는 듯했다. 그는 우리에게 앉으라고 권하지 않았다. 박은혜 여사, 박경희 여사. 그는 우리 이름을 맛보는 것처럼 발음했다. 듣겠습니다. 나는 앞으로 나섰다. 언니는 그림자처럼 말없이 문가에 남아 있었다. 나는 빙빙 돌리지 않았다. 최진혁 회장님, 우리는 저희 딸에 대해 이야기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회장님의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나는 그의 책상으로 다가가 광택나는 표면 위에 파일을 놓았다. 그는 그것을 보고 나를 보았다. 그의 얼굴은 아무것도 읽을 수 없었다. 열어보시죠.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가 거대한 의자에 앉아 파일을 열었다. 나는 그의 얼굴 근육의 미세한 움직임까지 관찰했다. 아버지는 가르치셨다. 사람은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그의 얼굴이 진실을 말한다. 처음에는 은행 거래 내역서가 있었다. 강조된 금액과 유령 회사들의 이름이 크게 확대되어 있었다. 나는 그가 민들레 컨설팅, 한올 기획이라는 이름을 읽을 때 그의 동공이 좁아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그 이름들을 알고 있었다. 다음은 사진들이었다. 언니는 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허름한 식당에 있는 김영옥, 오성식에게 봉투를 건네는 그녀, 다른 각도에서 더 선명하게 찍힌 오성식 자신의 얼굴, 그리고 옆에는 그의 간단한 이력서 출력물. 거기에는 검은 글씨로 세금 최적화라고 적혀 있었다. 최진혁은 페이지를 천천히 체계적으로 넘겼. 그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지만 관자놀이에서 핏줄이 뛰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파일의 마지막 문서에 도달했다. 그것은 지민이의 공증된 진술서였다. 전날 내가 공증인과 함께 병원에 다녀왔었다. 거기에는 비난이 없었다. 오직 사실만이 있었다.
재단에서 일하며 보았던 이상한 청구서들에 대한 그녀의 기억, 그리고 길 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분단위의 상세한 설명. 감정 없이 오직 적나라하고 추악한 진실뿐.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녀의 말. 도랑에서 내게 속삭였던 말. 김영옥 여사가 한 짓이에요. 내 촌년 피가 더럽다고 했어요. 그가 다 읽었을 때 그는 파일을 덮었다. 아주 조심스럽게 책상 위에 손을 모으고 그의 무색의 눈을 내게로 들었다. 원하는 게 뭡니까? 그가 물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금속성이 울렸다.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이었다. 한마디의 잘못된 말이 우리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순간. 만약 우리가 돈이나 협박에 대해 이야기했다면 우리는 졌을 것이다. 그는 우리를 평범한 갈치범으로 보고 망설임 없이 짓밟았을 것이다. 저희는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최진혁 회장님, 나는 똑같이 조용히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대답했다. 우리는 요구하지도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회장님께 진실을 가져왔을 뿐입니다. 그것으로 무엇을 하실지는 회장님의 결정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의 책임입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놀라움과 비슷한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다른 것을 예상했다. 위협, 요구, 히스테리. 그러나 그는 차분한 사실의 나열을 받았다. 우리는 그의 게임을 하지 않았다. 우리는 그에게 우리의 게임을 제안했다. 당신들이 어떤 혐의를 제기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그가 물었다. 저희는 아무것도 제기하지 않습니다. 문과에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낸 언니가 침착하게 반박했다. 혐의를 제기하는 것은 사실들입니다. 은행 이체 내역, 사진, 증인의 증언. 저희는 단지 그것들을 한 곳에 모았을 뿐입니다. 회장님의 편의를 위해서요. 최진혁 회장은 의자 등받이에 기댔다. 그는 그 파일을 마치 시한폭탄처럼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바로 그렇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 파일에는 단순히 아내의 도둑질 증거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 안에는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의 잠재적인 붕괴가 있었다. 대중적인 스캔들, 기자들, 재판, 최 씨 가문의 이름에서 모든 화려한 광택을 씻어내고 오직 진흙과 피만 남길 불명예. 그는 오랫동안 침묵했다. 서재에는 벽난로 선반 위에 고풍스러운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정적이 흘렀다. 그는 생각하고 저울질하고 결정을 내리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인터폰 버튼을 눌렀다. 사모님 좀 오시라고 해. 그가 수화기에 말했다. 나는 우리가 첫 라운드에서 이겼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경호원을 부르지 않았다. 아내를 불렀다. 그는 그녀의 눈을 보고 싶어 했.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일어날 때 이곳에 있어야 했다. 우리는 오래 기다리지 않았다. 아마 1분 정도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 1분은 팽팽하게 당겨진 철사처럼 쨍하는 긴장감으로 가득 차 늘어졌다. 벽난로 위에 고풍스러운 시계는 무심한 정확성으로 초를 세고 있었다. 최진혁 회장은 우리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문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지만 턱 근육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준비하고 있었다. 문이 노크 없이 열렸다. 문턱에는 김영옥 여사가 서 있었다. 그녀는 지민이가 묘사했던 바로 그 모습이었다. 키가 크고 우아하며 완벽한 헤어스타일과 의심이나 약점이라곤 전혀 겪어보지 않은 듯한 얼굴. 그녀는 묵직한 실크로 된 우아한 실내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가벼운 의아함과 여왕다운 짜증이 섞인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섰다. 여보, 무슨... 그녀는 말을 시작하다가 우리를 보고 멈칫했다. 그녀의 시선이 나를, 그리고 언니를 훑었다. 그 시선에는 알아보는 기색 없이 오직 차갑고 경멸적인 호기심만이 담겨 있었다. 그의 신성한 공간에 이 회색 쥐들은 누구지? 하지만 이내 그녀의 눈이 책상 위 파일에 닿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얼굴이 변했다.
그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찰나의 변화였지만 나는 그것을 보았다. 오만의 가면이 순식간에 벗겨져 적나라한 동물적 공포가 드러나는 것을 보았다. 그녀의 눈이 커지고 동공이 점으로 수축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즉시 알아차렸다. 위협을 인지한 것이다. 이게 뭐죠? 그녀가 물었다. 목소리가 날카롭고 찢어질 듯했다.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최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어떤 불길한 정확성을 가지고 손을 뻗어 파일을 열었다. 그는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다. 그저 그녀가 사진들을 볼 수 있도록 펼쳐 보였다. 허름한 식당에 있는 그녀의 얼굴. 김영옥의 공황은 마그네슘 섬광과 같았다. 밝고 눈부시며 주위의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그녀는 책상으로 한 걸음 다가섰다. 이런 조작 사진이 다 뭐예요? 그녀는 사진을 가리키며 외쳤다. 여보, 설마 이 연극을 믿는 건 아니겠죠? 이건 명백한 위조예요. 포토샵이라고요. 그녀는 분노의 찬 시선을 우리에게 돌렸다. 저 여자들이야. 저들이 꾸민 짓이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전문 사기꾼들이라고요. 우리 이름을 더럽히고 돈을 뜯어내려는 거예요. 그녀는 빠르고 횡설수설하며 말했다. 말들이 쿵 튀듯 쏟아져 나왔다. 그녀는 진실을 말로 덮어버리고 비난의 홍수 속에 빠뜨리려 했다. 그것이 그녀의 마지막 필사적인 공격이었다. 올인? 그럼 지민이는? 최 회장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고 거의 생기가 없었지만 그래서 더 무섭게 들렸다. 그 아이의 불행한 사고도 저들이 꾸몄다는 건가? 김영옥은 순간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의 머릿속에서 필사적으로 새로운 거짓말이 만들어지는 것을 보았다. 네. 그녀가 숨을 내뱉었다. 물론이죠. 그 애는 저들과 한패예요. 항상 딴 생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 촌년. 일부러 그 도랑에 빠져서 자해를 한 거예요. 우리를 괴물로 만들어서 이혼할 때 더 큰 몫을 챙기려고요. 이건 음모예요. 여보, 안 보여요? 우리 가족을 향한 음모라고요. 나는 그녀를 보며 증오를 느끼지 않았다. 오직 차갑고 초연한 호기심뿐이었다. 마치 곤충학자가 병에 갇힌 독충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처럼 그녀의 거짓말은 교묘했지만 히스테릭했. 감정에, 남편의 충성심에, 그의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고 믿고 싶은 그의 소망에 호소하도록 계산된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계산을 잘못했다. 그녀는 우리를 과소평가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 최진혁 회장을 과소평가했다. 아내보다 평판이 더 중요하고 사랑보다 냉정한 계산이 더 중요한 사람을.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파일을 보고 있었다. 위조할 수 없는 은행거래 내역서, 공증된 증언서 등 건조하고 반박할 수 없는 사실들을. 그는 단순한 서류 뭉치가 아니라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는 상세하고 꼼꼼하게 수집된 보고서를 보고 있었다. 그는 누구보다도 이런 작업을 평범한 사기꾼들이 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다른 차원의 훨씬 더 심각하고 위험한 무언가였다. 그만해, 김 여사. 그가 말했다. 단 두 마디였지만 그는 그녀가 마치 얻어맞은 것처럼 즉시 입을 다물게 하는 어조로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그의 실망, 분노, 그리고 최종 결정의 모든 무게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를 오랫동안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에서 나는 선고를 보았다. 그는 그녀를 믿지 않았다. 파일을 믿었다. 우리를 믿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녀와 달리 소리치거나 변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묵했고 우리의 침묵은 그녀의 모든 절규보다 더 설득력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아름다운 이목구비가 무너지며 악의와 무력함의 추한 표정이 드러났다. 당신이 저들을 믿었다고? 당신 아내 대신 저 거지들을?
그녀가 씩씩거렸다. 그는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에게서 시선을 돌렸다. 마치 그녀가 더 이상 이 방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는 그녀를 완전히 제쳐두고 내게로 돌아섰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의 무색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차가운 사무적인 태도와 존경의 그림자만이 있었다. 아니, 존경이 아니었다. 오히려 힘이 동등한 상대를 인정하는 것에 가까웠다. 그는 우리가 회색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자신의 앞에 상대해야 할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아무것도 약속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리고 나도 그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우리는 거래를 맺었다. 말없는 계약. 그는 자신의 가족과 재단의 평판을 구하고 우리는 우리가 온 목적을 달성한다. 저희는 경찰에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사실의 확인이었다. 저희는 단 한 가지, 제 딸이 안전하고 자유로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한번 끄덕였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나는 책상으로 다가가 파일을 집었다. 그것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돌아서서 문으로 향했다. 언니가 말없이 뒤를 따랐다. 우리가 문가에 다다랐을 때 등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것 같은 억눌린 소리가 들렸다. 김영옥이었다. 나는 돌아보았다. 그녀는 나를 너무나 노골적인 동물적 증오심으로 쳐다보고 있어서 만약 시선으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면 나는 그 자리에서 쓰러졌을 것이다. 내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그녀가 씩씩거렸다. 내가 당신들을 찾아내서 가루로 만들어버릴 거야. 이 촌년 잡것들. 나는 두려움 없이 침착하게 그녀를 보고 입꼬리만 살짝 올려 거의 눈에 띄지 않게 미소 지었다. 왜냐하면 나는 그녀가 아직 깨닫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졌다. 그녀는 이미 가루가 되었다. 단지 아직 그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등을 돌렸고 언니와 나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의 폐허를 수습하도록 남겨두고 서재를 나왔다. 우리의 전쟁은 끝났고 우리는 승리했다. 우리는 길고 대리석이 깔린 복도를 걸었다. 우리의 발소리가 거대한 집의 쨍한 정적 속에서 울렸다. 무표정한 집사가 문 앞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말없이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신선한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비와 오존 냄새가 났다. 우리는 말없이 언니의 차에 탔다. 언니가 시동을 걸었고 우리는 묘지처럼 차가운 저택을 뒤로하고 출발했다. 우리는 침묵 속에 달렸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지나간 것은 킬로미터가 아니라 날들이었고 주들이었다. 3개월이 지났다. 8월에 태양이 높이 떠서 내 주말 농장 베란다에 따뜻한 빛을 쏟아붓고 있었다. 사과와 플록스 향기가 났다. 공기는 짙고 나른했으며 벌들의 윙윙거림으로 가득 찼다. 언니와 나는 낡은 등나무 의자에 앉아 박하차를 마시고 있었다. 바로 그 차, 바로 그 찻잔에 모든 것이 예전 같았고 모든 것이 달라져 있었다. 나는 내 텃밭을 보았다. 그것은 인간의 폭풍우를 모른 채 제 삶을 살고 있었다. 토마토가 즙으로 가득 차고 호박이 땅 위로 억센 덩굴을 뻗으며 익어가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땅의 가장 큰 지혜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 어제 지민이를 보고 왔다. 딸은 더 이상 그 황금 수족관에 살지 않았다. 최진혁 회장은 자신의 말없는 약속을 지켰다. 이혼은 조용하고 신속하며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한 조건으로 처리되었다. 지민이는 통장에 0이 너무 많아서 몇 평생을 편안하게 살 수 있을 만큼의 금액을 받았다. 그것은 위자료가 아니었다. 침묵의 대가였다.
우리가 그의 책상 위에 남겨둔 폭탄이 결코 터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대가. 내 딸은 내 집 근처 좋은 교회 마을에 큰 땅을 샀다. 내가 찾아갔을 때 딸은 마침 건축가와 화상통화로 미래의 집 설계를 논의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자라서 마지막 흉터 자국을 덮었고 저는 것은 거의 눈에 띄지 않았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목소리가 변했다는 것이다. 단단하고 자신감 있어졌다. 그 목소리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누군가의 비위를 맞추려는 욕망도 없었다. 딸은 건축가와 논쟁하고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고 웃었다. 딸은 단순히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조건으로 새로운 삶을 짓고 있었다. 엄마, 저 여기에 온실을 만들고 싶어요. 통화를 마친 딸이 내게 말했고 그녀의 눈은 불타고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같이 앉을 수 있는 큰 테라스도요. 나는 딸을 보며 희생자가 아니라 승리자를 보았다. 육체적 상처는 아물지만 김영옥이 입힌 가장 끔찍한 상처, 영혼의 상처, 배신감도 아물기 시작했다. 딸은 자신의 힘이 남의 새장 속 아름다운 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신의 세계를 만드는 데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김영옥, 그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도 듣지 못했다. 사교계에 흘러나온 공식적인 이야기는 존경받는 자선가가 오랜 봉사활동으로 인한 과로로 심신이 쇠약해져 스위스에 폐쇄된 요양원으로 장기 요양을 떠났다는 것이었다. 영원히 최진혁 회장은 그녀를 빠르고 깨끗하며 무자비하게 절단했다. 전체 유기체를 위협하는 암 덩어리처럼 자신의 삶에서 제거했다. 재단에서 훔친 돈은 1년의 익명 기부를 통해 조용히 계좌로 반환되었다. 외관은 복원되었다. 최 씨 가문의 이름은 더럽혀지지 않았다. 아무도 진실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승리였다. 우리에게는 공개적인 복수가 필요하지 않았다. 우리에게는 안전이 필요했고 우리는 그것을 얻었다. 무거운 괴짝은 다시 다락방 가장 깊은 구석, 낡은 삼배자루 아래에 놓여 있었다. 지난주에 언니와 나는 그것을 그곳으로 옮겼다. 우리는 아버지의 공책들, 그의 낡은 기기들을 조심스럽게 넣고 그 옆에 우리의 더 현대적인 것들을 놓았다. 우리는 뚜껑을 닫고 비밀번호 잠금 장치를 돌렸다. 유산은 다시 잠들었다. 다시는 오지 않기를 기도하는 다음번을 위해 우리는 다시 그냥 박은혜와 박경희가 되었다. 할머니, 주말 농장 주인, 파이를 굽고 손주들에게 양말을 떠주는 여자들. 우리는 복잡한 연극이 끝난 후 분장실로 돌아가는 배우처럼 우리의 역할로 돌아왔다. 올해 차가 좋네. 언니가 한 모금 마시며 말했다. 향긋해, 응. 나는 내 텃밭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여름이 좋았어. 햇볕이 많았거든. 나는 힘이란 무엇일까 생각했다. 최 씨 가문에게 힘이란 돈, 권력, 인맥이었다. 그것은 큰 이름과 높은 담장이었다. 그들의 힘은 외적이고 과시적이며 부서지기 쉬웠다. 진짜 바람이 불자 그들의 카드로 만든 집은 흔들렸다. 하지만 우리의 힘은 다른 것이었다. 조용하고 보이지 않는? 그것은 돈이나 인맥에 있지 않았다. 그것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다른 이들이 공황에 빠질 때 생각하는 능력에, 숨겨진 것을 보는 능력에, 말이 필요 없는 자매간의 신의에 있었다. 그것은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땅의 인내에 있었다. 심을 때와 거둘 때. 김영옥은 우리의 피를 더럽고 촌년 같다고 했다. 그것이 모욕이라고 생각했다.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그래, 우리의 피는 땅에서 왔다. 수세기 동안 이 땅을 갈고 가장 혹독한 겨울을 살아남고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을 키워온 사람들로부터 이 피에는 오만함은 없지만 강인함이 있고 과시적인 빛은 없지만 깊은 뿌리에 힘이 있다. 최 씨 가문 같은 자들이 그 모든 허울을 가지고도 결코 이해할 수도 더더구나 이길 수도 없는 힘.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고
집 냄새가 났다. 나는 내 자신과 평화로웠다. 나는 내 손을 보았다. 주름지고 굳은 살이 밝히고 손톱 밑에는 흙이 낀 손. 이 손으로 나는 내 텃밭에서, 내 가족 안에서 생명을 창조했다. 그리고 바로 이 손으로 아무도 모르게 나는 그것을 지켰다. 히스테리도, 비명도, 폭력도 아닌 조용하고 치명적인 능력으로 나의 해방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침묵 속에, 이 8월의 어느 날에 내 딸이 안전하고 이제 스스로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라는 확신 속에 있었다. 언니와 내가 이 세상의 가장 추악한 면을 마주하고 이겨냈다는 암 속에 있었다. 그리고 이 박하차 한 모금처럼 단순한 평온 속에 나는 집에 있고 나의 요새에 있으며 내 가족은 보호받고 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것이 전부였다.